목 앞에다가 숨을 쉬실 수 있게끔 관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신경과 박수연이고요. 대한뇌졸중학회 홍보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진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드린 흡입성 폐렴의 진단 그리고 치료,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전 시간에는 흡입성 폐렴이 어떻게 생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흡입성 폐렴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흡인성 폐렴 환자의 병력과 진찰 소견 그리고 검사 소견을 종합해서 진단합니다. 병력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킴장애나 흡인 징후가 동반되었는지, 그리고 진찰 소견은 청진 소견, 그리고 가래 성상, 발열 및 산소 포화도 저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들 보면 결국에는 환자를 되게 열심히 잘 봐야지 되는 것들이긴 한데, 그러면 주로 시행해야 하는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영상검사랑 진단혈액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검사의 경우에는 흉부 엑스레이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먼저 촬영을 하고요. 흡인성 폐렴의 경우에는 흡인된 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아래쪽이나 아니면 누워 지내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등 쪽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심이 되면은 흉부 CT를 촬영해서 폐렴의 존재 여부와 심한 경우에 이제 기도 폐색이나 다른 질환은 없는지 배제하는 데 도움을 좀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진단 검사인데요. 결국 피 검사고 폐렴에 의한 백혈구가 증가증이 있는지, 그리고 염증 수치로 알려진 C반응 당백이나 아니면 프로칼시토닌 수치가 올랐는지 등을 평가하고, 그 외에 뭐 콩팥 기능이나 아니면 간 수치가 오르지는 않았는지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흡입성 폐렴이 진짜로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정말 제대로 삼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VFSS라고 해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라고 하고요. 하나는 FIS라고 해서 섬유내시경 연화 검사가 있습니다.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는 재활의학과에서 주로 시행을 해주고요. 조영제를 섞은 음식물을 삼킬 때 그 과정을 이제 엑스레이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음식물이 이제 기도로 넘어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섬유내시경 연화 검사는 소화기내과에서 주로 시행을 해주시고요. 코를 통해서 내시경을 이제 삽입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인후두의 구조를 평가하고 색소를 첨가한 음식물을 이제 섭취를 시킵니다. 그래서 삼키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도로 넘어가진 않는지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보는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들을 진행한 결과 이제 연화 기능이 괜찮다고 판단되고 흡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으로 괜찮은 경우가 있고, 언제든 또 흡인이 될 만한 어떤 컨디션 저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를 하지 무조건 없다고 배제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흡인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할지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검사를 이제 제대로 따라서 수행할 수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식사를 드리려면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앉아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분들만 시행할 수 있고요. 누워 지내시거나 이러면 사실 시행이 불가능하고, 누워 지내는 것 자체가 일단 사실 삼키는 거에 적절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입으로는 식사를 못 하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상황이나 병력 그리고 흡인성 폐렴의 중증도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주요 치료는 어쨌거나 항생제 투여와 그 다음에 기도 내에 있는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구강이랑 위 내용물 내에는 이제 다양한 상재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균을 잡는 광범위 항생제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 투여 기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7일 정도 사용하고요. 길어지면 14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균 검사를 나가서 항생제를 필요하면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내 분비물의 경우에는 단순 석션을 시행하는 것이 기본 치료인데, 흡입물이 많고 기도 폐색이 동반된 경우에는 급하면 기관 삽관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석션을 좀 제대로 잘 해내기 위해서 기관지 내시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흡인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황에 맞춰서 산소 수치가 떨어진 분들은 산소 치료를 해드리고, 금식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맥 영양이나 경관 영양 등 식이방법 조절과 같은 보조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 삭관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인데, 모두 이제 기관 삭관을 하게 되면 인공호흡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기관 삭관된 것들은 언제 이제 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관 삽관이 꼭 인공호흡기 연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관 삽관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급한 경우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인공호흡기를 같이 적용을 해서 산소 공급을 해드리는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기관 삽관한 것을 뺄 수 있는 경우는요, 중증 폐렴으로 인해서 저희가 산소 수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산소 요구량이 줄어든 경우일 거고, 의식이나 객단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저희가 기관 삽관을 한 경우에는 의식이 회복되시거나 아니면 객단 배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 경우, 아니면 전신 컨디션이 회복된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기관 삭관된 것들을 빼내지 못한다, 발관을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기관 삽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손가락 굵기의 관을 이제 저희가 성대를 통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하고, 성대 자체가 이제 침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그런 것도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기관 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절개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합니다. 기관절개술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목 앞쪽에 피부를 절개해서 직접 기관에 이제 관을 넣는 건데요. 삭관 기간이 2주 이상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보통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절개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목 앞에다가 어떻게 보면 숨을 쉬실 수 있게끔 관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걸까요? 저희가 만약에 환자분들이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기관절개술이 튜브가 필요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저희가 관을 뽑기도 합니다. 뽑으면 알아서 해서 이제 살이 아물면서 예전처럼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절개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침습적인 처치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흡입성 폐렴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재발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하고 기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구강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균이 침에 있기 때문에 식사 전으로 양치질이나 구강 소독을 통해서 구강 위생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석션 칫솔이라 해갖고 바로바로 이제 석션 해낼 수 있는 기구도 있어서 관리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객단 배출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식사 시간을 피해서 주기적으로 석션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빈도 흉벽 진동요법이라는 요법이 있습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등을 계속 두드려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체위 조절이죠. 흡인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음식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사와 그다음에 식후 2시간 정도는 이제 상체를 올린 상태에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입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앉아서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삼키시면 조금 흡인이 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위 조절과 이제 기도 관리가 조금 겹치는 부분인데요. 환자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체위 조절을 해주시면서 옆으로 눕히고 이제 양쪽 옆으로 눕히면서 등을 두들기고 하면은 가래가 좀 더 잘 나오니까 기도 관리에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킨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기위관이라고 하는 콧줄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또한 이제 흡입성 폐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상되는 경과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비위관, 콧줄을 넣기도 하고요. 반영구적으로는 이제 위루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뱃줄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장을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 섭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 콧줄은 이제 침습적이지가 않지만은 코에 계속 달랑거리고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코 안쪽이 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화가 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루술을 하게 되는데요. 위루술은 장기적으로는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교적 침습적이고 위루술 삽입 부위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자들 중에서는 경구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연화기능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경구 섭취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경구 섭취가 가능하지만 연화기능이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이제 연화보조제를 사용해서 음식의 점도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액체 성상의 음식물이 이제 기도내로 바로 이렇게 물처럼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종이컵 한 컵에 한 포를 썩냐, 뭐 3분의 1포를 썩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점도를 조절하는데, 그것은 이제 환자분들의 삼킴장애 정도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조절을 보통 해드립니다. 또한 재활학과 진료를 통해서 일상생활 수준에서 시도할 수 있는 보조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삼킴 재활 치료를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되게 다양하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무리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흡인성 폐렴의 진단에 있어서는 어떤 흡인이 되었다는 병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 뇌졸중 환자분들의 특성상 흡인성 폐렴의 발생 그리고 재발이 쉽기 때문에 구강 및 기도 관리, 그다음 체위 조절, 섭취하는 식사의 조절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관리와 의료진의 주기적인 평가 그리고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